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80대의 노인이 된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본인도 할머니가 된 딸아이에게 도움을 받아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혼자 컴퓨터로 보내는 게 힘들겠더라고요. 흔쾌히 도와준다는 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런데 아마 내용을 보면 창피하다며 얼굴을 붉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쓰려고 했는데 이 어미에게 선수를 놓쳤다며 분한치를 하며 웃겠지요. 제가 자식 복이 있는지 아이들이 다 순하고 착하거든요. 저희들끼리 우애도 좋고 돌아가신 남편과 제게도 살뜰히 할 줄 아는 고마운 아이들이랍니다. 뱃속에 들어설 때부터 그랬어요. 큰아이는 커다란 고래가 저를 등에 태우고 육지까지 실어다주는 꿈을 꾸고 임신인 것을 알았는데 꿈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저를 업고 다닐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정말 듬직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입덧도 없이 특별히 가리는 것도 없이 뱃속에서부터 어찌나 순한지 임신한 사람 같지 않다는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4시간 진통 끝에 잘 태어났고요. 둘째는 커다란 연꽃이 보이기에 너무 탐스럽게 보여 꺾어 품에 안는 꿈을 꾸고 임신인 줄 알았습니다. 다들 연꽃처럼 고운 여자아이라 하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귀엽고 고운 딸이었습니다. 둘째도 역시나 입덧도 없고 가리는 음식도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줘서 그것만으로도 효녀라고 할 정도였죠. 3살 터울의 나이에도 잘 싸우지도 않고 오빠를 잘 따르는 딸아이를 큰아이가 잘 돌보며 자랐습니다. 저희 시어른들이 제 엄마가 성품이 순하니 아이들이 다 순하고 착하다. 그것도 너 복이다. 하셨을 정도로 저희 아이들은 착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글을 깨우치고 책을 읽으면서 제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죠. 그 덕에 귀동냥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바느질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미싱을 돌려 아이들 옷을 꿰매거나 이불을 만들면 아이들이 그 주변에 와서 엄마, 무지개를 쫓던 아이들이 갑자기 노인이 되었다는 책을 읽었는데요. 엄마는 내가 갑자기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며 조잘거리던 그 시절의 아이들을 가끔 떠올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한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했거든요. 남편과는 중매로 만나 집안 어른들이 좋아하시니 멋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고작 20살밖에 안 된 어린 처자가 할아버님, 할머님까지 한 집에 사는 집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 어린 시동생들까지 건사하며 사는 일을 그렇게 결정해 시집을 보내시더라고요. 집에서는 철딱선이 없는 막내딸이었던 제가 그렇게 덜컥 시집을 오고 나니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은 군대를 가 저만 덩그라니 남게 되어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하신 시할아버님의 헛기침 소리가 온몸에 박히듯 따갑다고 느끼며 뒤돌아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 제게 시어머님께서는 조용히 간식거리를 몰래 주시면서 울지 마라. 그래도 싫은 소리는 안 하시지 않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는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스댁이 다 그렇지. 그래도 나 시집 왔을 때보다는 잘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셨죠. 남편의 빈자리는 그렇게 어머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일밖에 모르시는 아버님은 집에 잘 계시지 않으셨고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좋은 게 있으면 어머님과 제 것을 사 몰래 부엌에 얹혀두시고는 하셨습니다. 주로 크림이나 립스틱, 머리핀 같은 것들이었는데 혼날까 싶어 손도 못 대고 있으면 어머님이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서 해라 하시곤 하셨습니다. 휴가를 나온 남편은 내가 없어서 혼자 힘들 텐데 잘 지내줘서 고맙소 라며 제 손을 잡고 토닥여 주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챙기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들도 형수, 새언니라고 부르며 정답게 대해주어 외롭지 않았죠. 하지만 시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좀처럼 곁을 내주시지 않으셔서 어려웠고 그 앞에만 가면 기가 죽어 실수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어머님도 내가 시집와서 20년이 넘게 살면서도 어려운 분들이다. 그러려니 하고
원하시는 대로 맞추는 수밖에 더 있니?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라며 달래주셨지만 어렵고 힘들더군요. 시할아버님은 한여름에도 빳빳이 풀을 먹인 삼배모씨만 입으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는 게 보이시면 헛기침을 하시며 신문을 펴고 돌아앉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차실 때까지 어머님과 제가 이리저리 맞춰 놓아야 힐끗 보시고 나가봐라 하는 분이셨죠. 시할머님은 찬이라도 허투루 나가는 날에는 눈에서 불꽃이 일며 나무라시는 분이었기에 상이 나가고 식구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가슴이 콩닥거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감싸주시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다정한 남편, 그리고 제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지냈습니다. 남편이 제대를 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근처 도시로 분가를 하게 되었죠. 그 사이 둘째인 시동생이 장가를 가고 동서가 들어와 집이 좁던 차에 남편이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 다녔으면 하고 표를 내 어른들이 힘들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시어머님이 큰애가 이제 제법 살림을 잘 사니 아이들끼리 나가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둘째는 이제 막 시집을 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지만 큰애는 이제 장도 혼자 담는걸요. 라며 거들어주신 게 제일 큰 역할을 했죠. 시할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많이 수용해 주셨거든요. 할머님은 그래도 장남이 분가를 하는 법이 어디 있니? 아범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분가는 안 되지. 라고 하셨지만 둘째를 임신 중인 저를 생각해서인지 어머님께서 할아버님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분가를 한 저는 몸을 풀고 친정 어머니의 도움으로 몸조리를 잘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님께서 그것까지 생각해 저를 분가시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지냈죠. 아이들이 자라고 시동생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면서 돈 들어갈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했으니 7년 정도 했던 것 같네요. 어머님은 장사를 하는 제가 안쓰러우시다며 농사지어 바리바리 싸보내시기 바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나물 반찬, 콩밥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두고 농사를 지으셨다고 해도 일일이 챙기는 게 힘든 일인데 어머님은 자식들이 좋아하는 작물은 꼭 심어서 헷갈리지도 않게 집마다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 할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조카들도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해 방학마다 다니러 보내면 사촌들끼리 만나 즐겁게 지내다 오고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제일 큰 아이인 저희 큰아이는 사촌 동생들까지 잘 챙겨 동서들이 인범이는 나중에 장가가면 색시가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할 정도였죠. 어깨가 으쓱해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좋은 보석들을 자랑한다고 해도 저희 아이들과 맞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시절의 저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제 엄마 힘든 일이라면 두 녀석 다 나서서 거들어 주었거든요. 게다가 다정하신 시부모님과 남편 덕에 시집살이나 마음고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동생들과도 우애도 좋고 서로 도움이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돕는 사이였죠. 저희 친정 어머니는 너처럼만 살면 나라님도 부럽지가 않다. 너희 언니들도 그리 살았으면 좋을걸. 이라고 하실 정도였죠. 제 바로 위에 친정 언니는 제가 가게 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어휴 세상 제일 팔자 좋은 게 그거 하나 힘들다고 앓는 소리 한다. 배가 불렀네. 라며 눈을 흘길 정도이기도 했고요. 언니가 그러면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딱히 반박할 다른 말들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틀린 말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매일 하늘의 별을 보며 감사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무탈하게 저희 아이들과 남편과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아이들이 아침에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며 배웅을 하면서도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즐겁게 지내길 바라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져왔고, 반장 선거에도 추천을 받아 나가서는 못해도 부반장은 당선되어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운동회 때는 반 대표로 달리기 선수로 나가고는 했죠. 해준 것에 비해 너무 대견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받아온 상장들과 표창장, 위임장들을 일일이 액자를 만들어 걸었다가 해가 바뀌면 앨범에 넣는 일을 하며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둘째는 딸이라 그런지 유난히 애정 표현을 해가며 자랑스러워했죠. 큰 아이와는 주말마다 낚시를 갔다가 목욕을 데려가며 남자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 하는 듯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다 알고 헤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평 한마디 하는 법 없이 저희들끼리 알아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며 어머니, 저 자전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버스 타는 것보다 더 저렴하기도 하고 인이 내려주고 제 학교까지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안전에 예민했던 남편이 아직 누굴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게 좀 위험하지 않니? 인범이 너가 좀 더 커서 힘이 세지면 괜찮겠지만 아직은 좀 걱정스럽구나. 아버지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아이가 돌아서는데 기가 죽은 것 같아 마음이 쓰여. 그날 밤에 그러지 말고 자전거를 사주고 연습을 좀 시켜주면 어때요? 아이가 다녀보니 그게 좋을 것 같아 말한 것 같은데 인범이가 어지간해서는 뭐 사달라 잘 말하지 않잖아요. 라고 제가 남편을 졸라 아이에게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아이에게는 조심히 타겠다는 약속을 받고 타고 학교에 갈 때까지 확실하게 연습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말이죠. 아이는 약속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혼자서 타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신이 생겼는지 동생도 태우고 연습을 하더군요. 둘째는 그저 오빠가 자전거를 태워주니 좋다고 따라다니며 같이 나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돌아와서는 엄마, 얼마나 자전거를 탔는지 엉덩이가 얼얼해요. 오빠가 안 넘어지게 연습해야 학교 갈 때 태워줄 수 있다면서 내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라며 엄살을 부리면서도 싱글생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연습을 하고 제 아버지에게 검사를 받고서야 아이들은 자전거로 학교로 오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침에 오빠가 자전거 태워주니까 학교까지 얼마나 편하게 가는지 몰라요. 매일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며 제 오빠보다 더 신나했습니다. 큰아이도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니 자전거 사주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가 다 좋아했습니다. 오가는 수고를 덜고 그 에너지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자전거로 통학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에 가고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는데도 여전히 등교를 할 때는 큰 아이가 둘째를 학교 앞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었는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채근하며 빨리 가야 해. 나 늦는다고. 아니면 오늘만 걸어갈래? 라며 서두르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아이가 오빠 놔두고 가지 마. 같이 가. 라며 졸라 조금은 다급하게 출발을 하기에 무슨 일 있니?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조심하는 거 알지? 라고 말을 하니 네, 조심히 할게요. 하면서 페달을 밟고 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의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며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가 저희 아이들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아이가 붕 떠서 떨어지는 모습을 달려가며 보는데 절로 깍이라는 비명이 질러지더군요. 아이들은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이 참 재수없게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이 살인마 우리 애들 살려내 라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나더군요. 지금에야 길마다 카메라가 있고 차 안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그때야 목격자들의 말들이 중요한 시기라 CCTV가 가려지기까지 오래 걸리더군요. 다행히 목격자들이 하나같이 저희 아이들이 피해자라고 증언을 해줘 운전자는 구속이 되었고 배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CCTV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중요했죠.
저희 큰아이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양쪽으로 세 군데가 골절이었는데 조금만 더 부러지거나 파고들었으면 위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둘째는 이틀 만에 눈을 뜨고 모두를 알아보기는 했지만 척추에 부상이 심각했고 걷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술을 해봐야 알 것 같다는 말에 겨우 고개만 돌리는 아이를 수술실로 들여보낼 때는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을 때라 이러다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전까지 들었던 팔자 좋다는 말이 쌓여서 저희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 것 같아 그 말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 제발 저희 아이들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큰아이는 깨어나자마자 어머니, 인이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저는 그저 인이 괜찮아. 깨어나줘서 고맙다. 고마워. 하면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마 막 정신이 돌아온 아이에게 동생이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둘째 아이의 몸이 성치 않아졌다는 걸 제가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내뱉으면 제가 인정해버리면 아이가 정말 그대로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큰아이가 제 동생을 보러 오는 것까지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동생이 누워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큰아이는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날 그렇게 서두르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니 다리, 이니 다리 어떡해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런 제 오빠를 울면서 보던 둘째는 고개를 돌리며 울었지만 어떤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고를 낸 피의자 가족들은 번갈아 찾아와 합의해달라며 졸랐지만 저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저희는 합의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희 둘째는 이제 14살입니다. 그런데 걸을 수 없다니요. 라며 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큰아이가 한 달 만에 먼저 퇴원을 하고 저는 작은 아이와 병원에 남아 아이의 재활 운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큰아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는 대로 제 동생을 보러 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누워서 그 말들을 들으며 간간히 웃기도 하다가 나도 얼른 집에 가고 싶다. 병원 밥 맛이 없어. 라며 어리광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길 3개월 만에 둘째는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이긴 했지만 애초에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는 휠체어를 타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휠체어를 제 손으로 밀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작은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고 저희 집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이를 건사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가게를 접었고 큰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큰 아이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알았지만 저와 남편은 그것을 허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범아, 아무리 그래도 너가 학교까지 그만두고 동생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될 수는 없다. 물론 많이 도와줘야 할 거야. 엄마도 아빠도 너도 인이를 도와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너의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인이를 도울 수는 없어. 너는 오빠지 부모가 아니야. 그렇게 모든 걸 내던지는 건 엄마가 할게. 대신 너는 너를 챙겨. 그렇게만 해줘도 엄마는 고마울 것 같아. 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도 역시나 아빠가 더 많이 곁에 있을게, 인범아. 너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된 후에 인이를 챙겨도 늦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하자. 라며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큰아이는 인이는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혼자 학교도 다니고 제 인생을 살겠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라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러자 둘째가 제 오빠에게 오빠, 오빠가 공부를 해서 나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내가 검정고시라도 볼 거다니야. 오빠, 나 대학 갈 거야. 가서 나처럼 몸 불편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 될 거야. 라며 제 오빠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라도 잘 걸어 다니면서 나 대신 잘 살아. 라며 울어버리더라고요. 큰아이는 그런 제 동생을 보더니 무릎을 꿇고 제 동생 손을 잡더니 오빠가 너 못까지 학교 열심히 다닐게. 대신
이니 너도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때는 걸어서 가자. 라며 울더군요. 그렇게 온 가족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할아버지 댁에 다니러 못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까. 어머님, 아버님은 더 저희 아이들을 챙기셨습니다. 감사했죠. 그러다 저희 부부만 명절을 지내러 시댁에 갔는데 모두들 저희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애써 더 밝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오더니 형님, 많이 힘드시죠? 이니가 참 고운 아이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형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는데 에휴 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터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은 했지만 워낙 저와는 나이 차이도 있고 조카 같은 시동생의 안사람이라 잘 지내려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어머니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지금 이니가 어때서? 이니가 죽기를 했냐? 말을 못하냐? 뭐가 어때서? 몸 좀 불편해지면 우리 이니가 아니더냐?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이니는 다 이겨낼 거다. 그런 소리 하려거든 입도 떼지 마라. 그게 위로냐? 약 올리는 거지? 라며 혼을 내셨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자 동서도 놀랐는지 얼른 다른 일을 하며 다른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봐서 놀라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더니 개의치 마라. 엄마가 단단해져야 아이도 단단해진다. 너가 흔들리면 이니도 다 알아. 저런 소리는 신경도 쓰지 말어. 이니 다 나을 거야. 괜찮아. 하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훌쩍거리며 울다가 이니 태몽 꿀 때 꽃을 괜히 꺾었어요. 꺾어서 다리가 아파졌나 싶어요. 제 잘못이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뒤를 도시더니 애미만큼 아이 잘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니처럼 고운 아이가 또 어디 있니? 걱정 말아라. 제 오빠도 그렇게 애를 쓴다며 이니 일어날 거다. 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데 남편이 다음 명절부터는 내가 혼자 올게. 당신은 아이들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또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단단해져야 아이도 그 단단함을 딛고 일어설 테니까요. 아이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엄마인 제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곁에서 도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니가 비록 걸을 수는 없지만 정신이 건강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더 적었고 한번 움직이려면 차가 없이는 힘들었는데 남편이 아이가 병원 가는 날마다 쉴 수도 없어 제가 택시를 불러 아이를 태우고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도착하면 다시 휠체어를 내려 아이를 부축해 휠체어를 태우고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무게도 늘면서 그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삐끗하는 일도 많아졌죠.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아픈 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내가 살이 더 찐 것 같지? 미안해. 라고 하는 아이에게 제가 힘든 티를 내면 아이가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그저 밤에 남편에게 부탁해 파스를 붙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군요. 그러다 큰아이가 제 파스 냄새를 맡았는지 속상해하면서 이래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 거예요. 엄마가 혼자 힘드시잖아요. 라며 제 허리를 들춰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혹시나 제 동생이 볼까 싶었는지 속삭이며 여기가 아프세요? 하는데 어휴 엄마도 이제 나이 드나 보다.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파. 다 그런 거니까 걱정 마. 하면서 같이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그런 모습조차도 속상했는지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다 보니 저는 그저 웃어주며 손을 잡고 토닥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가 되는 수밖에 없었죠. 큰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둘째를 가르치기 시작하더군요. 둘째는 그런 큰아이의 도움으로 중학과정 검정고시에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등과정 검정고시 공부도 열심히 하더군요. 역시나 큰아이가 열심히 가르쳤고요.
작은아이가 검정고시 학원도 다니기가 벅찬 상황이다 보니 큰아이가 그렇게 작은아이를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서울의 좋은 대학 사회복지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되었죠. 하지만 사고의 여파로 신체 등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방위를 하게 되어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시기쯤 고등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둘째는 대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큰애는 여전히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 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둘째는 첫 번에는 떨어지고 두 번째의 후기 대학 시험을 보고서야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치대에 합격을 하더군요. 지역 대학 중에는 나름 유명하다는 대학에 합격을 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닐 것인지가 저희 집 최대의 난제로 떠오르게 되더군요.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갈 때는 모르지만 매일 택시를 타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제 허리 디스크가 터지더라고요. 급하게 수술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일이 당분간은 어렵겠더라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아빠가 차를 빌려주시면 제가 이니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도 출근할게요. 끝나고 이니가 학교에서 기다리면 제가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되고요.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고맙고 반가운 말이었지만 아이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선뜻 그러자고 말을 못했습니다. 저야 그 덕에 편해지겠지만 큰아이에게 작은아이를 떠넘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인범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려는 거야. 아이가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면 나중에 도움이 못 됐다는 죄책감이 남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이에게 다시 한번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기도 했고요. 큰아이는 매일 아침 작은아이를 차에 태우고 휠체어를 싣고는 작은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아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면 집으로 데리고 오고는 했습니다. 큰아이가 그렇게 해주니 저는 몸과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두 아이는 그렇게 다니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기라도 한 듯 웃으면서 출근과 등교를 했습니다. 비록 모습은 달라졌지만 아이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진 게 없다는 듯이 매일 아침 웃으며 부축을 하고 부축을 받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제가 감사 기도를 하던 걸 멈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감사할 일이 있는 걸 잊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다고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올라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시집오고 어머님처럼 마음에 물을 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바라던 일을 잊었다는 사실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세상의 모든 신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두 아이가 더 강건하게 튼튼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도 빌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오빠가 자꾸 오니까 남자들이 나한테 다가오려다가 못 다가오는 것 같아. 이러다 처녀 귀신 되겠어. 라며 농담을 하긴 했지만 큰아이는 어느새 작은아이의 학교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알 정도로 열심히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은아이는 그런 제 오빠의 노력에 부응이라도 하듯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치대라는 곳이 워낙 공부할 게 많기도 했고 교육 과정이 더 길다 보니 벅차 보이기도 했지만 잘 해내고 있었는지 성적표도 높게 받아오더라고요. 그런 작은아이를 보며 큰아이는 마치 제 일처럼 반가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방이어도 일을 마치고 술 한잔 할 법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 없이 동생을 데리러 갔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일도 없었죠.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보는 저희 언니는 너는 진짜 자식 복 하나는 기가 막힌다. 어쩜 저렇게 애들이 할 수가 있니? 라며 대견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큰아이의 복무 기간이 저물어 갈수록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작은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는 길은 어떻게 해야 하나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이
큰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니부터 졸업하고 저는 복학해도 돼요. 어차피 저는 행정고시를 볼 거고 한 번에 합격하기는 힘드니 이니가 하던 공부 마칠 때까지 제가 곁에서 도울게요. 어쨌거나 이니 본과 다 마칠 때까지 저도 제 공부하면서 이니네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해 볼게요. 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형제간이어도 제 일이 먼저일 텐데 동생부터 생각해주는 큰아이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큰아이의 결정대로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마움과는 별개로 큰아이의 시간도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엄마, 나도 바로 학교 가는 것보다 공부할 시간 필요해요. 그리고 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이에 대한 죄책감 다 못 덜어낼 것 같아요. 인이 대학만 마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준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더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큰아이는 군복무 기간을 마치고 서울의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작은 아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강의실마다 데려다 주고 밤늦게까지 동생이 가야 하는 곳마다 같이 가 살폈습니다. 그 덕에 아이들은 작은 아이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다들 아이들에 대한 칭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오빠가 저렇게 여동생을 잘 챙겨? 우리의 말로는 근처에서 둘 다 엄청 유명하다 그러더라. 전에 한 번은 대학 총장이 두 사람 어떤 사이냐고 물었다던데? 라며 소문을 전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칭찬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사이좋은 온우일 뿐이지만 제게는 아이들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애틋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제 자식들이니 더 그랬겠죠. 둘째는 그런 저의 마음과 오빠의 희생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고 당당하게 졸업생 대표로 앞에 선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그러더니 엄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묻기에 얼마든지 도와주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 씩 웃더라고요. 저는 작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작은 아이가 학위를 받을 때 큰 아이에게도 명예 졸업장을 주고 싶다는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총장님께서 그 노력을 칭찬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고생이 인정받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아이의 계획이 더 값지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더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졸업식에 저희 가족은 모두 가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큰아이까지 명예 졸업장을 받을 때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픈 몸으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한 작은 아이의 그 정신력이 대단해 보였고, 그런 동생을 돕기 위해 몇 년을 다 쏟아부은 큰아이의 모습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제 자식들이었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졸업식을 마치고 큰아이도 감격스러웠는지 제 동생 손을 잡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런 두 아이들을 보며 웃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졸업을 한 작은 아이는 근처 제법 규모가 되는 치과에 출근을 하기로 되어 있어.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오빠 하고 싶은 행정고시 준비 다 해. 오빠 진짜 고마워.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오빠 도움 많이 받았어. 이제 나 떼어버리고 서울 가서 오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월급 받는 대로 오빠한테 다 보내줄 테니까. 라며 저와 남편에게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이의 곁으로 가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얼른 아이 곁에 가서 섰고요. 그러자 아이는 몸에 힘을 주더니 일어나 제 오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록 세네 걸음이었지만 큰아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그런 제 오빠의 얼굴을 보며 씩 웃은 작은 아이는 제 손과 아빠의 손을 잡더니 천천히 내려앉으며 제 오빠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아이가 저희에게 도와달라 한 것이 그 큰절을 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러다 넘어져서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아빠는 좀 걱정이 돼. 라고 했지만
작은아이가. 아빠, 나 이제 제법 딛고 설 수 있어요. 그런 지는 좀 됐어. 놀래켜 주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만 좀 도와줘요. 내가 재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엔 혼자 해볼게요. 라며 부탁을 하기에 틈틈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절을 하고 일어서는 제 동생을 본 큰아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주변에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고요. 저와 남편 역시 벅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큰아이는 겨우 감정을 추스르더니 작은아이에게 고맙다, 고마워. 오빠는 진짜 보상 다 받았다. 그거면 됐어. 너가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주는 모습이면 오빠는 됐어. 라며 제 동생을 안아주더라고요. 아직은 찬 2월의 바람이 하나도 춥지 않을 정도로 그날 저희 가족은 따뜻했습니다. 그 후로 큰아이는 서울 대학으로 돌아가 늦은 공부를 마쳤습니다. 늦은 만큼 더 애를 써야 한다며 행정고시 준비도 같이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입학 동기들보다 2년 정도 늦게 합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동생 돈으로 공부하면서 허투루 할 수 없죠. 라며 웃는 아이에게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졸업과 동시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자 작은아이는 결혼을 하겠다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같은 치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편견 없이 대하는 모습이 좋다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는 장애를 가진 여자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상대 부모님이 반대를 하실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결혼 허락을 받아온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위와 사돈댁은 그 후로 한 번도 딸아이의 몸에 대해 나무라거나 서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신 적이 없으니 제 짝을 잘 만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해 정도 뒤에 큰아이가 참한 며느리를 데리고 와 결혼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아이를 하나 낳고 아들아이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손주들을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딸아이가 낳은 사내아이는 제 엄마처럼 고운 얼굴을 해 예뻤고 아들이 낳은 딸과 아들은 또 아들과 똑 닮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귀하게 키워라, 귀하게 키워 라며 잔소리를 하면 엄마가 키워주신 것처럼 키울게요 하며 대답을 해주던 고마운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정도로 재활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위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시 수술을 한 후에 다시 재활을 하는 것도 알아보고 했다고 했는데 운동으로 해본다고 하더니 지팡이를 짚고 걸을 정도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전 손자가 장가갈 때 고운 한복을 입고 걸어서 촛불 점화를 하는 모습에 저는 또 감격해 울어버렸답니다. 정작 본인 시집갈 때는 사진 찍을 때만 서서 찍었는데 아들 장가갈 때는 엄마 노릇을 잘하고 싶었는지 그조차도 해내더라고요. 부모 노릇까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기특했습니다. 이제는 딸아이도 흰머리가 제법 많아 할머니 소리를 듣는다는데 왜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리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가신 남편의 말처럼 이제 그만 아이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나이도 얼마 전부터 손녀 시집 보낼 준비에 들어갔다며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하더라고요. 두 어른이 살아서 증손주들 시집장가 가는 것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또다시 눈물이 핑 돌고는 합니다. 저희 큰아이 장가갈 때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애미 수고 많았어. 아픈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 잊고 웃어라 라고 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님 돌아가실 때 얼마나 울었는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그 정도로 울지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얼마나 헛헛하던지 모릅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만큼 괴롭더라고요. 저희 며느리에게 제가 어머님처럼 남을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감싸고 예뻐하려고 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저 저보고 다 잘했다고만 했거든요. 돌아가시던 그날도 당신 나 만나서 수고했어. 나랑 살아줘서 고맙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다 잘하는 줄 알고 그저 잘난 맛에 며느리에게 실수한 건 없나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이제 저도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제 자식인 딸과 아들에게는 그래도 나름 원 없이 했다 싶은데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고마운 마음만큼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가족이 되어줘서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자만심으로 대신하진 않았나 싶네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기회로 지나간 세월을 되짚어 보니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참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건 아픈 일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저의 마지막 시간들이 장식되길 바라며 저희 아들, 딸에게 너무 선하고 영리한 자네들을 자식으로 만나 너무 고마웠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